안녕하십니까. 논리와 사고 13강입니다. 13번째 시간에 이르렀고요. 이제 함께 나눌 시간은 14강 한 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험,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어느새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사실 아쉽습니다.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대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공부만 한다는 게 전부는 아니고 학우들 간에 또 동료들 간에 학생들끼리의 어떤 교통 교제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선생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학문적인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시프트가 일어나는 게 대학의 중요한 목적인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면하여 얼굴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큽니다. 여러분 얼굴을 뵙고 한 번이라도 뵙고 또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아쉽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되었던 수업들의 계획에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없잖아 계속 있을 겁니다. 그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때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광고나 혹은 공지사항들을 유심히 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어서 나누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토론과 수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논리학이라는 것이 단지 논리를 아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논리는 결국에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는 논리학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학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따라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수사학을 저술합니다. 논리학의 목적은 결국 수사,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인데, 여러분 그 논리적인 이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와 함께 그리고 에토스와 파토스, 그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뿐 아니라 우리 에토스적인 그 사람됨 있잖아요. 여기서 에틱, 윤리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반맛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되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보기 싫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진실하게 회의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진실합시다 하고 얘기하면 와닿죠. 사람들은 감동을 받죠. 그렇지만 평소의 삶에서 전혀 진실함을 보이지 못해주고 또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먹히죠. 이게 이제 똑같은 로직과 논리적인 정연한 그런 말을 하지만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에토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됨에 대한 부분이, 행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파토스까지, 그러니까 에로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로고스, 그리고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파토스라는 것은 패션,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인데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사랑 고백을 할 때요. 상대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결혼을 요청합니다.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더불어 왜 결혼해야 되는지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로고스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더해져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은 훌륭하고 그리고 논리도 분명한데 그 사람에게 파토스가 없다 생각해봐요. 열정이 없다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연인을 설득할 수 없겠죠. 보험회사 직원이라 생각을 해봐요.
마치 이 보험이 정말 당신을 케어하고 삶을 커버할 만한 정말 훌륭한 상품이라는 것을 설명하려 할 때 그 안에 공식들, 로고스적인 그런 논리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또 에토스, 그 사람 평소에 그 사람됨이 정직하다는 것과 함께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 정말 이것이 좋다는 것을 정말 삶을 커버할 것 같다는 열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대가 훨씬 더 잘 설득되죠. 그래서 여러분 논리학의 목적 자체는 사실은 상대를 설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논리와 사고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결국 이것이 형식적인 논리학의 어떤 학과로 분과로 남아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적인 설득하는 것, 토론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TV에서 보는 토론이나 또 친구들과의 토론들에서는 이런 토론의 룰 안에서 토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룰이 있는데 그래서 사회자가 필요하죠. 사회자가 끊기도 하고 또 자제하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뜨거워질 때 이제 그만두시고 시간 제한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 룰 안에서 토론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회자가 없는 1대1로 또 1대4로 대화할 중에 누가 사회를 봅니까?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더 비형식적인 오류들이 가득한 형태의 토론들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남발되게 되고 또 가득 차기 때문에 잘 구분하는 눈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논리와 수사학이 발전한 아테네, 이 민주주의 제도와 연관되어 있죠. 강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 그리고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잘 구사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였죠. 민주주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처럼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도 역시 논리적인 대화와 토론법을 익히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는 일이 중요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수사학을 잘 다루지 않는데 이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죠. 상호 소통하는 이론들이 많이 필요해요. 논리학뿐 아니라 수사학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중세시대 스콜라 학문을 얘기할 때 사막과라 그러죠. 전문 과목으로 대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양이 있었는데 그 문법과 논리, 수사였습니다. 그 문법, 논리, 수사, 이 논리와 수사학은 기본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죠. 오늘날 교양이고 기본 인간적인 삶과 소통하는 사회적인 인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논리와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수사학적 표현들이 토론에서 발현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회의도 많이 하죠. 상담도 하죠. 교육도 하죠. 면접도 하죠.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와 또 친구들과 대화하죠. 이 많은 토론과 설득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카페 가보십시오. 혹은 또 술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 가운데서 사실은 모든 이야기들이 토론과 또 대화 속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신뢰성이 간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히 자기 표현이나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됨의 됨을 구성하는,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론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이상적이죠. 정당한 토론의 룰 안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비의 법칙에 따라서 사랑의 법칙이죠. 자비의 법칙에 따라 상대의 의견이 이럴 것이다라고 좋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면서 대화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절제된 토론장 혹은 법원, 법정 이런 곳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실은 이 토론에 이기는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쨌거나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토론술과 논쟁술로 구분합니다. 토론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꼭 이겨야 되는,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논쟁적인 입장에 머물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련되게 상대의 의중과 내용들을 파악해서 자신의 뜻들을 관철시키는 것.
상대의 의견들, 이중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겠고요. 크게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지만, 또 사소하게는 친구 간의 관계, 그리고 회사 대 회사 간의 관계일 수도 있죠. 토론이 중요합니다. 회의에서 자기의 뜻과 의견들을 관철시키고 뭔가 이루어가는 것들은, 큰 것들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튼튼한 근거 위에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장, 우리가 말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설득하고자 하는 힘이 얻으려면 반드시 근거, 이 전제가 탄탄해야 되겠죠. 그 상대편 주장의 근거를 조목조목 정리한 뒤에 되풀이하여 반복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상대가 이야기할 때 메모하는 것 있죠. 그 상대의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상대가 주장의 근거를 기록할 겁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달아보는 겁니다. 요약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토론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상대가 주장할 때 열심히 메모하죠. 메모할 때 그냥 수많은 메모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고요. 그 밑에다 뭘 적습니까? 주장하는 근거문들 있죠. 그 전제들을 적는 거죠. 그 전제들을 기본적으로 기록한 다음에 이 전제들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주장과 그 전제가 잘못된 것, 주장 근거에 빈약한 것인지를 확인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근거를, 이 전제들을 반박해 나가야 상대의 주장을 분쇄할 수 있죠. 상대가 주장할 때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 근거들을 하나 둘 기록해서 그 근거들에 대한 허점들, 약점들, 또 부족함들, 그리고 근거와 주장에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메모했다가 전제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면서 상대의 의견들을 무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의의들을 막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집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혹은 절대 혹은 결코 혹은 완전히 이런 용어를 쓰면 바로 반격할 수 있는 거리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혹은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내용은 개연성보다 완벽한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부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런 용어 대신 우리가 주장할 때는, 우리 입장에 주장할 때는 대다수, 다소, 되도록, 높은 가능성 등과 같은 어휘를 사용해야만 상대의 반격들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 주장 때 메모에 성실한 인상을 심어주고요. 메모는 상대의 논리를 놓치지 않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고, 그런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 토론장에 가면 회의석상에 갈 때 상대 주장의 내용들을 적고 논리들을, 그 근거들을 기록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근거들을 따라서 근거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혹은 이제 내 의견들을 내려 할 때 그 반대되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들을 가지게 된 거겠죠. 대신에 내가 주장하려 할 때는 반드시 그 튼튼한 근거 위에서, 그 전제 위에서 결론들, 주장들을 펼쳐야 하겠죠. 구체적 사례나 통계 사용, 기납법적으로 통계를 사용하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사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사용하고 그 선례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드러내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근거가 되죠. 이전에 해왔던 그리고 사용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자료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구체적 사례들을 사용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준비할 때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와 관련된 통계, 구체적인 사례들을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론함 나갈 시 총알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공격해오는 상대의 의견을 이겨내긴 힘들겠죠. 통계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상황을 축적한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논리적 인상을 심어주어서 설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보편적 여부를 따지는, 반대편에서 그것이 보편적이냐, 사례가 일반화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몇 가지 사례로 전체를 다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겠죠. 상대가 그렇게 나올 것도 예상해야 되겠죠. 상대가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면 현실 오늘날의 적용과 그 시대적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논리를 아는 것, 이 준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상대가 역사적 사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한 보편적 여부를 따져서 또 혹은 특정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반격할 수 있겠죠. 상대가 통계를 제시할 경우에 어떡합니까?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게 필요하겠죠. 통계는 대단히 강력한 전제고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통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출처에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합당한 전문적인 통계 자료인지,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그 조사들이 정말 타당한, 합당한 것에서 얻어낸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것들을 통해서 통계는 강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기납적인 걸 사용했다면 연역적인 방법도 함께 사용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것, A는 B로, B는 C로, A는 C로 기억되는 산업론법이 연역법적인 것인데요. 대전제와 소전제가 맞다면 결론은 무조건 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연역적으로 논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합당하게 진행되면 막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영역법은 강력한 설득법이고요. 일상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연역적 방법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숨은 전제, 항상 이 삼론론법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는 부분, 전제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 전제를 찾아서 공략해야만 합니다. 상대의 전제를 무너뜨리면 상대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제가 맞으면 결론도 타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강력한 연역 논쟁에 대해서는 전제, 드러난 전제뿐 아니라 숨은 전제를 발견해서 공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리로만 머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성을 따져보는 것, 일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현실적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가는 것도 하나의 반박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화된 것 있죠. 우리 일반이라는 말이 보편이라는 말이에요. 다를로 표현하면 또 우주적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일반, 우주, 보편 다 같은 용어인데 포괄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성에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으로부터 시작될 경우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적시해서 반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논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론에 이기려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구성하는 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상대의 칼을 그대로 이용해서 제압하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대가 말한 내용을 메모 혹은 또 기억해 두고 있다가 상대가 앞서 말한 내용과 후에 말한 내용이 일관성을 잃었다 파악될 경우 바로 반격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장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상대의 주장이 신뢰할 만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주장했던 것과 또 후에 주장하는 것이 상충하면 바로 반격을 받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메모와 뒤에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 상대의 논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렸다 판단해서 공격하면 보는 청중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되게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판정패하기 쉽겠죠. 그래서 상대의 논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토론의 쟁점들을 확보하는 것, 선점하는 것, 장악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토론의 쟁점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주도권을 쥐라는 의미인데 나의 강점과 상대의 약점이 부딪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과 상대의 강점이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논쟁하고 토론하다 보면 내가 약한 게 있어요. 상대가 강한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걸 피해야 합니다. 대신에 어디가 부딪혀야 되냐면 내가 주장하는 강한 면과 상대의 약한 면, 이야기하며 쩔쩔매는 부분들과 부딪혀서 토론해야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장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것. 사람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이 강점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론의 쟁점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잘하는 것 해야죠. 놀이할 때 못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하면 분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도권을 쥔 링 안에서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과 함께 부딪혀야 훨씬 유리하게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겠죠.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필요한 거겠죠.
토론에 사용되는 용어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의하는 것이 선점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단어의 정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려야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죠. 익숙한 것들과 낯선 것들을 가진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익숙한 것에 그 용어에 익숙한 사람이 웃어야겠죠. 쟁점이 팽팽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으로 새롭게 생성하는 이겨야 되니까 비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점을 가진 것들 쪽으로 내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쟁점으로 나의 전문성을 가진 영역으로 옮겨가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죠. 이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비추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대정법이죠.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을 근거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모름지기 옛적부터 이 대정법, 유비추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공자든 성경에 예수님이든 또 부처님이든 그리고 혹은 경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대정법, 그러니까 유비추론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을 근거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져올 때 탁월한 예들을 가져올 줄 아는 거죠. 유비추론은 두 상황이나 조건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논리를 펼치는 방법입니다. 훌륭한 철학자들은 쉬운 예화들, 쉬운 예정들을 가져와서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죠. 유비추론을 적절히 사용하면 온갖 잡다한 설명보다 확실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도 좋은 대정법들을 가져오면 좋은 유비추론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대정법은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긴장을 누그러뜨려서 평가자들의 호감을 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설명하고 내 주장들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사한 예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이런 예를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 예를 가져와서 설명하면 상대뿐 아니라 청중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유비추론을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유비추론은 비슷한 점의 근거이지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상대도 이것을 공격할 수 있겠죠? 유비를 가지고 대정을 가지고 비유를 가져올 때 그 비유와 현실과 직접 대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둘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야 유비추론의 달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정법 유비추론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유비추론의 허점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과 비유한 것의 차이에 집중해서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파괴할 수 있겠죠. 유사성이란 기본적으로 부분적 유사성이기 때문에 유사성의 한계를 파고들어야 유비추론의 달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의 힘을 사용하는데요. 토론할 때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있죠. 그리고 상대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넘어서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인격적인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죠. 토론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대를 막 날카롭게 공격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의 의견의 일면을 인정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부수는 방법들로 가져가죠. 사람들은 타협을 좋아합니다.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때 타협하는 걸 좋아해요. 관대한 사람들에게 청중들과 지켜보는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거죠.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요. 좋은 의견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거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더불어 상대의 장점을 나에게 가져와서 장점보다 자신의 장점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함을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겨루어 장점이 더 크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라는 거죠. 상대 주장이 옳은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더 포괄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결론으로 도출하는 데 있어서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상대의 장점을 인정한 다음에 타협하는 겁니다. 이런 토론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해하죠. 좋게 봅니다. 상대의 주장을 내 주장에 포함시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 이때 내 주장을 중심에 두고 상대의 주장이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내 주장이 상대의 주장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주장의 근거로 상대의 주장을 포용하면서 내 주장의 근거와 그 이유로 삼아내는 것, 포괄하는 방법들을 취하면 좋겠죠. 토론할 때 지나치게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보기에 싫습니다. 실제로 싸우기도 하고요. 보기 싫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긍하고 일면 인정하는 태도들이 훨씬 좋은 인상을 주겠죠. 일정 부분은 수용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보다 그리고란 접속사가 좋겠죠.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러나라고 얘기해버리면 반전이잖아요. 되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거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더 발전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토론을 더 이렇게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토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의학을 전공했고요. 거의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했던 인물입니다. 30세에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또 깊은 책이기도 하고요. 우주의 비밀을 담은 명저라고 스스로가 자부했던 책이고요. 사실 몇 권 그 당시에 안 팔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쇼펜하우어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책도 많이 팔리고 읽혀지고 있습니다만 당대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당대 가장 대철학자는 누구였냐면 게오르크 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에 강의했던 그 헤겔이 쇼펜하우어가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헤겔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헤겔이 쇼펜하우어를 아껴서 대학 강의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지가 높았던 이 쇼펜하우어는 대철학자 헤겔과 견주어 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듯이 헤겔의 강의 수천 명씩 몰리는 이 헤겔의 강의와 동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합니다. 도전장이죠, 일종의. 내가 겨루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수강생이 없었습니다. 다 헤겔에게로 몰려가고 그래서 한 학기 후에 아주 비판적으로 돌아서서 평생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헤겔에 대한 경쟁심에 같은 시간대 강의를 했던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말년이 되어서야 명성을 얻었고요.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토론술과 논쟁술을 구분했어요. 토론술은 담화회 상대들의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정명 또는 반박할 때 사용하는 말하는 기술인데요. 토론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주장의 옳음과 우월함을 견지하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개발해 두었습니다. 논쟁술은 뭐냐면 정당한 수단을 쓰든 정당한 수단을 쓰지 않든 상관없이 링 안에서 있든 링 밖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걸 논쟁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쇼펜하우어는 되게 현실적이고 또 염세적인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사람들 시장 토론에서는 이 논쟁술에 더 이유를 두어서 의와 관련된 책을 토론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죠. 같은 세기에 17세기에 또 쇼펜하우어 같은 시기에 일본 전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에도 막부가 막 시작된 시절에 평생 겨루어서 결투를 벌여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무적불패의 무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빨랐고 유연했고 그리고 매이지 않았고 강하고 아주 교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투를 하는데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또 빼앗거나 아니면 내가 빼앗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아주 간교하게 싸움에 대결에 임했던 인물이 바로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간교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인정사정이 없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회화를 좋아했고 그리고 시와 다도에도 능했던 인물입니다. 평생 목욕하지 않았고 맨발로 다녔던 인물이고 전쟁에 여러 번 참전했지만 장군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미천한 군졸의 신분으로 참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금이죠. 창시했던 인물인데 그 이후에 많은 일본 일본의 무사들이 쌍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것을 갖다가 창제하고 창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류가 많이 퍼져서 쌍금법류가 많이 퍼져서 유행하게 되죠. 무사시는 평생 60차례의 결투를 벌였는데요. 단 한 번도 약속한 제 시간에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투하면 토론과 이 사람의 건법과 대단히 비슷한데요. 링 안에서 여러분 왜 쇼펜하우어를 이야기하고 미야모토 무사시를 얘기하냐면 이 검술이나 그리고 언술이나 논쟁술이나 검술이나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미리 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적을 삽시간에 베어버리고 그냥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혹은 대부분은 늦게 나타났는데 상대가 기다리다가 지쳐 포기하고 돌아가려 할 때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결투는 생명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대단한 큰 압박을 받습니다. 그 마음을 이기고 마음을 다잡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시간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 장소에 나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 마음씀이 굉장히 크겠죠. 에너지가 많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결기와 살기와 또 필살기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안 나타나니까 맥이 빠지는 거죠. 이제 돌아가려 할 점에 이제 마음 무장을 해제하고 기다리다 긴장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가려 할 때쯤에 나타나서 사정없이 베어버리는 겁니다. 느슨하게 마음이 풀릴 때 나타나는 거죠. 아주 심리전에 능했던 인물이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목숨을 건 싸움을 앞두고 투지를 불태울 때를 피했고요. 상대가 결기 있을 때를 피했습니다. 미리 나타나서 지켜보다가 베거나 아니면 아주 늦게 나타나서 옵니다. 상대가 긴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늦게 나타나면서 상대가 막 심리적으로 고통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무를 베어서 큰 장대 있죠. 장대를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몇 개를 깎습니다. 깎아놓았다가 이제 돌아가려 할 때쯤 나타나서 그 상대의 칼이 닿지 않는 방식으로 찔러 죽이고 그냥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방향, 갖춘 옷, 하는 말과 행동 모두 상대의 예측을 깨뜨리는 또 신경을 곤두세워 혼란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개케 하게 해서 상대가 제대로 싸움에 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심리전의 어떤 천재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후에 목숨을 빼앗고 승리를 쟁취했던 인물이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정당하지 못하죠. 정당한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 후 심리전을 펴서 이긴 거죠. 여러분 전쟁, 전략, 전술 이거 다 뭡니까? 상대를 속이는 거죠. 어떤 유명한 장군이 그런 표현합니다. 모든 영웅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략, 전술들이 다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더 야비하냐, 얼마나 더 간교하냐, 상대를 눈을 감기고 속이고 상대의 허점들을 파고드느냐, 이것이 전략, 전술, 전투잖아요. 마치 논쟁술과 검술과 이 전략, 전술이 비슷한 겁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알려진 것들은 사실은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실전에 임하게 되면 실제 논쟁하는 토론장이 아니라 바깥에 야전으로 나오면 사실은 이제 상대의 모를 허점들로 깨뜨리는 거죠. 논쟁이나 검으로 상대를 베는 결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쥐는 일입니다. 내가 상대를 쥐고 흔들 수 있어야 되죠. 주도권을 쥐는 가장 중요한 토론에서의 방법은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논쟁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자신의 생각대로 끌고 갑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왜 그 소피스트 날고 기는 수사학자들과 논리학자들이 다 나가들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상대에게 질문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안다고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 물어가니까 결국에는 모른다로 답할 수밖에 없는 항복으로 백기를 다 드는 겁니다. 그 유명했던 사람들도 다 감방 깨기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에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 주도권을 지는 방법이죠. 복싱에서 잽과도 같아요. 질문은 잽과 같습니다. 잽을 누가 잘 쓰느냐가 링에서 주도권을 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력 펀치 반대손의 잽을 잘 날리는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토론에서 질문을 잘 던지면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함정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그것을 깨닫도록 또 스스로 입으로 나의 주장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주도권을 지는 사람이고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논쟁에서 허를 찌르는 예리한 질문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어서 상대가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전략적 질문을 통해서 주도권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전략적 질문이 뭡니까? 전략적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전략적 질문에는 음흉한 함정을 파놓고 표면상 시치미를 떼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조합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끝이 어디든지 함정으로 오를 파서 하나 둘 이렇게 오게 하는 거죠. 그랬다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하다 보면 어느새 그 올무에 걸려서 거물에 걸려서 갇히게 되는 것, 가두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당신이 어수룩한 사람이라면 함정을 간파하지 못하고 당하게 될 겁니다. 엄중한 계략을 알아차리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 대답 불가피한 경우가 바로 질문의 공략입니다. 대답을 하고 나면 곧바로 준비된 함정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략적 질문이죠. 그 토론에서 전략적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그 토론장에 가면, 상대가 표현하면, 답을 하면 함정에 빠지는 질문들이 있죠.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들. 이게 이제 토론 하는 거잖아요. 토론, 전략적 질문이잖아요. 신약 성서에 보면, 성경에 가면, 바리사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동전을 가지고 질문,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시저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질문이죠. 무서운 질문이에요. 바치는 거 옳다 하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반역분자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질문 하나가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무서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전략적 질문들은 고민과 사고 속에서 만들어내는 칼과 같습니다. 무서운 함정과 같은 거죠. 토론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게 되면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핵심 질문들을 잘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총알을 장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고 나면 곧바로 준비된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전략적 질문들이 있는 거죠. 무서운 거죠. 전략적 질문 그 자체가 매우 거세게도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겁니다. 질문을 웃으면서 던지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의도된 거물망에 끌려들게 되고 폭격을 맞게 되고 게임 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죠. 논점 전환입니다. 상대가 나의 주장을 물리칠 만한 논거를 포착했다는 걸 파악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논지를 밀어붙이도록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내용들, 상대가 내 논거와 그 주장을 파악했고 그것을 부르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 피해야 되죠. 논점 전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논점을 중단하고 논점의 방향을 틀어서 다른 논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살이 나죠.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 쪽으로 뛰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맨몸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른 명저 쪽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논점 전환하는 일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내가 곤란할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논점을 전환하죠. 이 이야기 중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논점으로 뛰어 넘어가죠. 곤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질문 받았을 때 곤란하면 어떡합니까? 얼른 얼버무리고 다른 논점으로 넘어가야 되죠. 논점 전환을 잘해야 피해가 최소화되죠. 쉽게 말해서 토론이 상대에게 밀려질 것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만 일상에서는 매번 발생하는 일이고 토론장에서도 늘상 보는 것들입니다. 딴 쪽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아도 소용없죠. 다른 논점 풀어서 내가 쭉 이야기를 끌고 가버리면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진행돼 버립니다. 토론장에서 한 분이 질문을 던져서 이제 거의 파괴될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하고 대화할 그 시간을 얻을 때 다른 논점을 가지고 쭉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죠. 상대는 어떡합니까? 아까 지나갔던 걸 다시 복귀해서 다시금 설명하려, 공격하려 하죠. 이런 방식으로 서로 토론이 전개되게 되죠. 이겨야 되니까요.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이 많아서 다 소개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얇은 책인데 그 논쟁술에 가까운 겁니다. 토론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상대의 어떤 그 논리나 논쟁하는 방법들을 간파하고 상대로부터 논쟁에서 지지 않고 격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8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쇼펜하우어의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를 통해 의지에 호소하라.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해 의지에 호소하라 얘기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견해가 아무리 어처구니가 없어도 상대는 물론이고 이해관계들을 같이 하는 청중들까지도 견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10g의 의지가 50kg의 이성의 확신보다 무게가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할 동기부여 있죠. 이 의지에 호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기술을 유용성을 통한 논쟁법이라 부르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에 끌리는 것보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토스나 아니면 파토스가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이면서도 그리고 파토스적이면서도 그리고 에토스적인 것이 융합되어야 설득력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성의 의미보다는 이거 의지적인 요소가 훨씬 강하다고 좀 쇼펜하우어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지만 감성에 끌리고 그 사람의 에토스에 끌리면 매력에 끌리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설복되고 설득되는 거죠. 설득의 힘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다른 요소들, 의지적 요소라고 쇼펜하우어는 간파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네카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남의 말을 그냥 믿으려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문가의 얘기, 남의 얘기라고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문가가 말하는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수용하려 드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상대로부터 존경받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논쟁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권위의 호소를 적극 활용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라틴어나 그리스어 몇 마디에도 존경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프랑스어 말을 하고 고대어를 사용해버리면 우와 라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무리 터무니없는 견해라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라고 알려지는 순간, 권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보편적이라고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의심 없이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법정은 실상 법률 권위의 전쟁터인데 이것들을 잘 이렇게 권위를 사용하라는 거죠. 논쟁이 안 된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아라. 논쟁술의 방법이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순환논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환논법이란 마땅히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을 증명하지 않고요. 주장하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전제로 삼아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명제를 사용하여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인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교묘하게 사용하면 상대를 제압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내가 끄집어낸 전제가 그것이 그 일반적이고 아주 그 일반적인 전제 주장과 전제를 섞어서 사용하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비율을 신속하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데 격렬하게 논쟁할 경우 거의 본능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게 유리한 비율을 신속하게 선택하는데 상대의 입장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싸움 하다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확대해서 가죠. 상대가 말한 것들을 와전시켜요. 보호한다, 내가 널 보호한다를 감금했다고 표현하죠. 개성 있다는 표현을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스님을 땡중으로, 또 신앙심이 밉다를 광신적이라고, 광적이라고, 이상의 지나친 친절을 하면 간통적인 이라는 표현, 이런 어떤 뭐랄까 유리한 비유를 언어의 호도하고 확대해서 사용함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것. 이거 너무 이렇게 정론적인데요.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해서 상대를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들을 건 아니죠.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해서 양자택일하게 하라.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상대가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보다 더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해서 비교적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양자적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때 반대되는 내용을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상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타당성 있어 보이는 나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끌어오는 거죠. 아이가 10,000원 달라고 했는데 2,000원과 5,000원 중에 선택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2,000원이야, 2,000원. 그러니까 5,000원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5,000원 선택하겠죠. 사실은 요구가 10,000원은 관철되지 못한 거죠. 이런 어떤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해서 양자택일하게 하는 방법들을 쓰죠. 내용 없는 말을 심오하고 학술적인 말로 둔갑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것이 언어 유희를 따라서 혹은 뭐 다른 가미된 것들을 조미료를 통해서 아주 학술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죠. 상대가 당황하도록 내용 없는 말을 기관총처럼 퍼부을 수 있고요. 상대가 은근히 자신의 약점을 의식하고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서도 맛이 다 이해하는 듯이 행동한다면 겉으로는 심오하고 학술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아무런 내용 없는 말들이라 하더라도 심각하게 내뱉음으로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이 기술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예들이 많다고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자신이 하지도 못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아주 멋있는 우아한,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의 대답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진실선을 확보하라고 얘기합니다. 논쟁이 좀 어렵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상대에게 정확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주장을 제기하고 그것을 입증해야 할 사람은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태도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근거로 하여 자기 주장의 진실성을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주로 사용했죠. 질문으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에서 받아낸 내용들을 토대로 논쟁을 진행하면 이기게 되겠죠. 내가 물었는데 그 대답이 나왔어요. 그 대답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냐고 다시 묻고 가면 상대가 코너에 몰리게 되겠죠. 예라는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만들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호사와 검사들이 증인신문 때 주로 사용하죠. 양자택일로 이끌어 시인하게 하는 방법들.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신문을 끌어가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라. 상대방을 자극해서 화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상대가 화나게 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38가지나 됩니다. 많죠? 사실 이 강의 안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만 전부 다 이렇게 해설을 담아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번째는 말싸움을 걸어 무리한 주장을 유도하라. 예, 아니 검술에 가깝죠.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이 토론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상 실전에서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론하다 보면 상대를 화나게 만들어서 유유히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데 속지 말라고. 적어도 그렇게 속지 말라고. 내가 흥분해서 화나서 의견을 논리를 통해서 내 이권들을 다 털리고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네. 뜻밖의 화를 낸다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라. 그 사람을 더 폭발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겠죠. 아무리 그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화가 나고 그 분통이 터지게 되면 논리적으로 될 수 없죠. 사실은 상대가 화난다는 것은 상대가 막혔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딱 그게 드러났으면 코너까지 밀어붙여서 끝장을 내라는 거죠. 상대방의 침묵은 그 상대방의 약점이다. 상대가 그곳에 침묵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까지 이제 밀어붙여서 도망 못 가도록 가두고 폭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서 과장해서 공격할 거리가 많아야 되겠죠. 상대가 대부분 모두 이런 표현들 아니고 상대의 부분 주장한 내용들을 확대해야 공격하고 때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상대의 이야기가 정교하지 못함을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나의 주장에 있어서는 최대한 좁게 의미의 경계를 제한시켜서 설명하고 주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해석되면 될수록 상대가 나를 공격할 여지가 넓어지게 됩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맞을 때가 많잖아요. 면적을 줄여서 방패로 잘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이런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토론의 정점이나 논쟁 상황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밝혀두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범위에서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해야 공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공격해올 확대 해석에서 공격할 경우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음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바로 답변할 수 있겠죠. 14번째 동의미어를 이용해 교모히 반박하라. 상대의 이야기할 때 동의미어 오류들이죠. 우리 오류론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공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이야기했던 주장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의미를 끄집어내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 주장을 절대적 주장으로 바꿔서 해석하라는 거죠. 조건을 달고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보편적 절대적인 주장처럼 해석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파악한 다음 그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 상대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이런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청중들을 이용해서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전문 지식인일 경우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샤프하지 못할 경우에 아무리 전문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논쟁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을 아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면서 터무니없는 것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들 던질 때 상대는 그 전문적인 내용을 풀어내려면 청중들을 설득해야 되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나열하고 설명할 때 끙끙매죠.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인 입장에서 논쟁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쉽게 요리하기 쉬울 겁니다. 각 법칙들을 하나하나 덜추어내어 가면서 설명하려 하면 청중들은 듣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모순의 지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논거를 이용해서 역기용에 반격하라. 이렇게 38가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 하나의 반증 사례만으로 상대를 대답하는 거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인신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를 인격을 공격하는 것, 사람됨을 공격하는 것, 이건 최후의 수단이죠.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지지 않는 논쟁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토론과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논리적 글쓰기를 가지고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